그래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컴퓨터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 생겼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죠? 사실 이런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긴 역사의 컴퓨터 하드웨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판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파스칼의 계산기 그리고 베비지의 차분기관 같은 것들은 전기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진공관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최초로 전자식 컴퓨터가 생긴 게 1945년 정도인데요. 자, 진공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18,000개가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고장났다고 그래요. 18,000개 중에서 이 어떤 게 고장나는지를 찾아가지고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근데 진공관 세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고요. 그 뒤에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사실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집적시키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실리콘,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매 2년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가 된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의 컴퓨팅 기술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첨단의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그 컴퓨터의 이미지가 이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양자 컴퓨터 어떻게 생겼는지 저 알아요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아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현재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 본체의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큐비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진공관 그리고 기계식 컴퓨터 이런 흐름을 거쳐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반도체, 실리콘이 가장 좋은 기술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기술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 현재는 컴퓨터 하면은 실리콘 반도체 칩만 떠오르는 거죠. 근데 큐비트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큐비트 시스템들이 동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초전도 큐비트가 가장 유명한 큐비트이기도 하고요. 앞서 보이시는 그림에서 여기서 보이는 게 이 냉동기인데 이 냉동기 칩에 초전도 큐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온 포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양자점, 위상 큐비트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큐비트의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가장 뭐가 나을지는 아직 질문에 이제 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 정보는 매우 섬세합니다. 제가 아까 하다마드를 하고 그 큐비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자 정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극저온이나 초고진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압에서 10의 한 12승에서 13승 정도 낮은 그런 압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굉장히 극한의 환경을 갖고 큐비트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큐비트는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제어 오류의 기록이 10의 마이너스 4승 0.03% 정도입니다.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18승 정도의 비트 연산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도가 안 될 정도로 오류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제어 난이도도 더 상승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오류 정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큐비트 정보를 저희가 복사를 하려면 들여다보고 옆에 써놔야 되는데 들여다보는 순간 정보가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비트는 복제가 안 됩니다.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 정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양자 컴퓨터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자역학적인 세상이니까 이거를 잘 모사를 하려면은 양자역학적인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양자 컴퓨터의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81년이면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막 되려는 그전 시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까 보신 머니 월 타이거의 이제 전신이 되는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이론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연구를 촉발을 한 거는 이 두 사건인데요. 피터 쇼어 교수님의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 그리고 자료 검색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정말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음을 최초로 보이게 되었고요. 이 특히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방이라든지 안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뤄서야 최초의 양자 얽힘의 구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이 됐던 거는 이온 간의 양자 얽힘이었고요. 이 공로로 데이비드 와일랜드 교수님은 이제 노벨상도 수상하셨고 같은 기술로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도 이후에 창업을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쇼어 알고리즘을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15를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3이 되죠. 이런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하는 것을 최초의 시연에 성공하고요. 2010년대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기술이 성장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양자 컴퓨터의 시연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이 아직 10년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역사는 보시는 것처럼 길지 않고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제 이 양자 우월성의 실질적 시연입니다. 여러분이 양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자 우월성을 이제 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일이고 실제 실험적으로도 이런 양자 우월성이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이 양자 우월성의 데모였고 최초로는 2019년에 구글의 시카모어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그런 연산이 수행이 되었고 거기에 바로 뒤따라서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 광을 이용한 보존 샘플링 문제에서 비슷하게 양자 우월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어느 문제도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단순한 연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못하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첫 발을 디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큐비트는 아까 제가 실수로 스포일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온포의 큐비트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찍은 원자 6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터비움 이온 6개고요. 저희는 이 이터비움 이온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두나요? 저희가 전기장만으로는 전기장을 가만히 냅둬서는 전하를 포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을 빙글빙글 돌려주면은 이런 이온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전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이온을 포획을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선 초고진공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초고진공 안에 포획 전압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이온이 잡혀 있을 수 있는 이제 전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와 레이저를 진공 챔버 안에 넣어주면은 저희가 이온을 안에 잡아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찍으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이런 이온들의 사진을 실험실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진공 챔버의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양자 컴퓨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양자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저를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나고 이런 원자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온을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바륨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제거를 한 그런 원자 이온들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이제 양자 중첩도 만들고 얽힘도 만들고 그런 연구들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바륨 원자는 사실 색깔은 저희 카메라에서 입힌 이제 펄스 컬러라고 하고요. 사실 색깔을 눈으로 보면은 청록색의 493 나노미터의 청록색의 굉장히 이쁜 색을 갖고 있는데요.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493번은 신화의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이 셋업의 이름이 아르세우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온을 포획을 한 다음에 정보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제어하는 방법은 저희는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컴퓨터인데 무슨 레이저로 정보를 제어해. 일반적인 컴퓨터라면 트랜지스터와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제어를 할 텐데 이온 포획 양자 컴퓨터는
이온 큐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쓰시면은 이제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출력값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시스템의 스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영역이고요, 전기공학의 영역이고, 여기 물리나 재료공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물리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다학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능들이 투자가 돼가지고 큰 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실제로 보면은 이건 초전도 큐비트 컴퓨터의 예시인데, 이 큐비트를 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지만 실제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자 장비들과 컴퓨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문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공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개발은 그래서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직 실용화되기엔 충분한 성능을 가지지 못했고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지가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지금 있는 숫자는 너무 큽니다. 너무 하드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컴퓨터를 만드는 분들은 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분들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실용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도 그런 유틸리티 중심의 접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틸리티 중심의 접근을 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가 정말 실생활에 유용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데, 이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양자 컴퓨터, 이온포획 양자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방 하나를 차지를 하고요, 굉장히 큰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떠올릴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그 이후에도 IBM의 유명하신 분들은 컴퓨터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대 정도 필요하겠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술은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리학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수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융합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양자 기술은 그래서 일찍 접할수록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양자역학 듣다 보면 그런가 보지 하는 게 저는 양자역학을 이해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린 세대들은 그래서 첫 번째 퀀텀 네이티브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2년 어윈 슈레딩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자, 원자 또는 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이나 해봅시다. 그게 7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루어졌고요, 앞으로의 더 찬란한 미래를 꿈꿔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양자 기술에서 정말 많은 꿈을 펼쳐보는 미래를 상상해보면서 제 강연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